트렌치 씨는 텍사스에서 이웃의 크리스마스 조명 절도 장면이 포착돼 오늘 아침 구금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텔레비전 뉴스 앵커이지만 이제 그녀의 사건에 중대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몽양? 이 사건은 현재 새로운 전개로 중단되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다룹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건은 미국 최대 개인상해 로펌으로 1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50만 명 넘는 의뢰인에게 수십억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몇 달 전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한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액의 40배인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은 정당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돕습니다. 휴대폰으로도 청구를 시작할 수 있으니 만약 부상을 당했다면 fourthpeople.com/otc에서 청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뤄야 할 새로운 정보가 많습니다. 앤지 모크는 전 모닝뉴스 앵커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은 항상 그런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캔자스주의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앤지 목의 배경과 그녀가 인생에서 겪어왔을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할로윈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이웃이 지역 방송국에 제보하며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여성은 911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2224 감독관님, 디펜스사가 이스트 카운티 스트리트 1514 번지 상부에서 절단 작업 중입니다. 그 전화가 디스패치에서 위치타 경찰로 전달되었고 위치타 경찰이 크롤리 스트리트에 있는 한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81세의 아니타 아버스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여러 차례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있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피에 뒤덮였던 이 여성, 911에 전화하려 했고 신고자는 아니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젤린 목 47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어머니 살인 혐의로 기소하며 집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칼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법집행기관은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지만 이 사건에는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니타 아버스를 누가 죽였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푸는 것만큼이나 단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는 앤젤린과 그녀의 삶,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믿기 힘들고 충격적인 세부 사항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는 앤젤린 목의 과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앤지 목을 환영합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세인트루이스에 계신 여러분과 소통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젤린 목은 앤지 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세인트루이스 같은 도시에서 아침 뉴스를 시청했던 많은 분들에게 이 내용은 세인트루이스의 폭스 2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이 영상은 2011년 그들이 공식 유튜브에 올린 것입니다. 앤지 목 씨가 그들의 뉴스팀의 새로운 앵커로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앤지 목 씨의 링크드인 페이지에 따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지역 뉴스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지역 뉴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실제로는 다릅니다. 근무 시간도 힘들고 휴일에도 일하며 무대 뒤에서 할 일도 많아 정말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앤지 목은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몫을 다하며 열심히 일해 그 자리에 올랐고 그렇게 경력이 시작됐습니다. 2002년 11월 그녀는 네브래스카 주 링컨에서 스포츠 기자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고 그녀는 로체스터 등 작은 도시를 거치며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미줄에 머문 뒤 오클라호마 시티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일했던 가장 큰 도시인 세인트루이스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그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아침 앵커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방송계를 떠나 소프트웨어 영업으로 옮겼다고 링크드인에 나와 있습니다. 뉴스 업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아침 뉴스 진행자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 4시나 4시 30분에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정말 한밤중에 몇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일반적인 직업을 찾기 위해 뉴스 업계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NG 모기 소프트웨어 영업으로 진출한 건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분야는 수익성이 높을 수 있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NG 모기 정신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우 성공적인 방송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지역 뉴스를 통해 만나는 빛과 같은 존재였고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일이 생긴 거죠. 분명히 그녀의 가장 큰 팬은 어머니 아니타 아버스였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스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것이며 2019년 올라온 NG와 어머니 사진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타 아버스에 대해 아는 것은 그녀가 NG목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위치타에서 임상치료사로 일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며 관련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신건강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 NG가 심각한 정신질환, 즉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록에도 그녀의 조현병 진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잠시 후 말씀드리고 이제 할로윈과 현장에서 법 집행기관이 수집한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한 뉴스는 카케TV에 모기 살인 사건 후 자신과 남자친구에게 달려왔다고 전했습니다. 피를 묻힌 여성이 우리 차량에 다가왔고 손과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911에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웃은 모기 휴대전화를 들고 집 안으로 뛰어가며 겁에 질린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방금 진술서 받았습니다. 그 진술서는 그날 애인기의 입장을 보여주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내용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드캐스티파에 따르면 경찰이 크롤리 스트리트 집에 출동할 때 디스패처가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이요. 인용하자면 그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머니를 찔러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크와 그녀의 어머니 두 분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모큰 손에 베인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들이 방어흔으로 간주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NG 모크의 이전 범죄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서를 살펴보면 새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납니다. 이번 사건에서 말이죠. 경찰이 할로윈에 목격한 것과 NG 모키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경찰에게 말한 내용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경찰은 도착했을 때 밖에서 수건을 들고 피를 흘리는 백인 여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들어갔을 때 애니타 에이버스는 얼굴과 몸통에 여러 차례 찔려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타 옆에는 침대 위 베개에 여러 주방용 칼과 치즈 강판이 놓여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모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머니가 다쳤는지 묻자 못 큰 얼굴, 눈, 몸통을 가리키며 답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묻자 엔젤리는 어머니 방에 들어가 대화하려다 어머니가 칼을 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칼을 들고 쫓아와 싸움을 걸자 안젤린에 밀쳐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아 라며 물러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오자 안젤리네는 칼을 들고 어머니 위로 올라탔습니다. 안젤리네는 어머니가 입에서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찔러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NG 머키 경찰에게 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가 한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젤리는 위치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 면접을 앞두고 어머니와 얘기하려 침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뉴스 앵커입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칼을 갈며 자신을 질투해 일을 못 얻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집안을 쫓아다녔고 엔지에는 어머니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죽여야 했다고 했습니다. 엔젤리는 그게 자신의 권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여 신문이 끝났습니다. 경찰은 안젤린 모그릴급 살인으로 기소했고 47세인 그녀의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고소장을 보겠습니다. 검사들은 안젤린 목이 그때 그곳에서 불법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한 인간을 살해했다고 썼습니다. 아니타 아보스, 알겠어요. 당신이죠, 목양? 이것은 목 씨가 위치타의 KSNTV에 따르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방에 들어설 때 미소를 지은 것을 저희가 포착했습니다. 당신은 본 사건에서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오프그리드 인신 중범죄입니다. 보석금은 100만 달러이며 사전 재판 서비스, 전자 모니터링, 피해자주 증인 의부사버지와의 접촉 금지가 조건입니다. 당신 사건의 보석금입니다. 실례합니다. 다음 심리는 11월 14일 오후 1시 30분에 기어링 판사님 앞에서 열립니다. 이 날짜가 다음 재판입니다. 재정 진술서를 작성하셨으니 제가 이를 승인하고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당신을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안 클라크, 브러나 조지, 야카 블라다니, 랜달 프라이스, 그리고 필립 화이트가 당신을 대리할 변호사로 임명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리에서 판사는 목이 그녀의 새아버지와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심리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카메라가 법정에 있었고 목이 들어오는 장면이 촬영됐습니다. 그녀는 심리 내내 주황색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심리는 짧았지만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목의 사건이 기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변호사가 그녀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정신건강평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목 씨가 예비 심리를 마치고 나올 때 매우 감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 결과입니다. 보고에 따르면 엔지 목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판사는 그녀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의사의 보고서를 근거로 법원이 목 씨가 재판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목 씨를 정신건강치료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고 그녀의 사건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치료 후 목 씨가 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과 향후 진행에 대해 셰리 보트윈 임상사회복지사,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트라우마 이후의 번영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법과 범죄 프로그램에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들에는 항상 더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이 계획된 살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할로윈에 일어났을 때 엔지 목이 어떤 심리적 상황이었는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진단받은 것은 조현병이라고 보도되었지만 공식 진단은 분열정 동장애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가요? 분열정 동장애는 조현병과는 조금 다릅니다. 기분 장애 요소가 있어서 제가 읽은 바로는 그녀는 환각과 망상뿐만 아니라 우울증도 함께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정동입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알다시피 그리고 종종 제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조현병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범죄 관련 이야기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닉 라이너도 그랬어요. 그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일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특히 진단명에 스키조가 포함될 때 더 그렇죠.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스키조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가 더 정신병적일 때는 환각이나 망상을 경험하고 매우 편집증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주요 우울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키조 증상도 있다면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생각해보면 조현정동 장애, 스키조 에펙티브 디소더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병적으로 우울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한다면요. 또는 사물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신과적, 심리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르는 것도 많죠. 엔지목은 아주 밝은 방송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력은 정말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뉴스에서 다른 분야로 전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47세의 나이에 그리고 우리가 그녀가 언제 진단을 받았는지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됐는지에 대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우리가 닉 라이너와 그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그가 최근에 진단을 받았다는 점도요. 이런 일은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조현병의 경우,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느낌에는 그렇거든요. 보통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젊은 남성 이야기를 하지만 47세 여성의 분열정 동장의 진단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증상은 언제 나타나나요? 그 증상은 보통 성인 초기에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저는 NG의 배경에 대해 잘 몰라요. 그녀가 과거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지, 정신과 의사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진료를 받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녀의 나이 47세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여러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종종 조현병 같은 질환이 성인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 후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녀의 경우에는 중년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폐경기와 같은 시기를 겪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미 심각한 정신건강장애가 있다면, 즉,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그녀의 상황에 따라 진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그녀에 대해 제가 생각한 점은 그녀가 떠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텔레비전 업계를 떠난다고 했을 때요. 사람들이 전환기를 맞이할 때 직업을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일을 그만두는 건 정말 큰 변화예요. 그런 스트레스나 그 전환에 대한 감정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누군가의 내면에서 끓고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나 고민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녀가 재판에 계속 참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것이 앞으로 이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읽어본 진술서에서 처음으로 NG 모키 수사관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1급 살인을 원했고 계획된 범행이라 생각한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을 들어보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도 있고 베놈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녀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녀의 80일 새어머니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질투로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누군가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이야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 의견은 아니지만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당신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이나요? 경찰이 집에 왔을 때 그녀가 했던 말을 들으면요. 저는 이 사람이 분명히 분노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이걸 읽으면서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녀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뭔가 망상이나 편집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엄마가 질투한다고 말하는 것과 엄마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거나 칼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 진술서에는 또 전혀 말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뭔가 정신병적이거나 정신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두 가지를 섞으려는 것 같아요. 어쩌면 한쪽은 이성적이고 감정을 가진 마음이고 다른 한쪽은 편집증이나 망상을 가진 부분이 함께 있어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그녀의 사건이 앞으로 진행될 때 그녀가 했던 것은 그건 상태 심리였어요. 그리고 변호인은 그녀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정신건강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녀는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그녀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왜 그녀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대중이나 이런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녀의 정신건강평가로 사건이 중단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녀가 재판 능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녀가 법정에서 요구되는 규칙조차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변호사들과 변호인단 사이의 대화조차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분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녀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녀를 평가하고 치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조현정 동형 장애라면 약물이나 치료, 어떤 형태의 치료법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그녀가 안정되면 다시 법정에 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거나 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로 정의를 원하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길 원한다면 상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정신을 유지하고 현재에 집중하며 과정을 잘 따라야 해요. 그리고 지금 읽은 바로는 그녀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어요. 즉, 필요한 일을 할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법정이나 재판 중일 때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경우엔 누군가가 정신 이상을 변론 사유로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즉 누군가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신 이상으로 무죄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범죄가 저질러졌을 때 옳고 그름을 구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녀가 정신 이상이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녀가 지금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현재 법적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은 특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에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이길 바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녀가 정신 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듣지 못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들려요. 이게 판사가 결정한 건지 아니면 그녀가 어떤 정신 감정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만 들리고 있어요. 재판에 대해 예스나 노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그 사람이 이 여성은 지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부분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소송 절차를 재개하자는 거예요. 구분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 그건 정말 끔찍하거든요. 그리고 법 체계에서는 어떻게 옳고 그름을 구분하나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행동이 그녀의 상태 때문이라는 느낌도 들어요. 하지만 그녀가 911에 전화를 했으니까 어쩌면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911에 전화한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행동 자체는 조현정 동장애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녀처럼 법 체계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요. 하지만 사건 후 그들의 반응을 보면 옳고 그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걸 겪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조현정 동장애 같은 질환을 다루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그럼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던 그 순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리고 뭔가가 끊기거나 살인 후 1, 2분 뒤에야 깨닫게 되나요? 세상에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심각한 정신건강 진단을 받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런 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그녀가 살인을 저지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911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입니다. 그녀가 자신이 한 일을 깨달은 순간이 911에 전화했을 때였는지 아니면 실제 범행 중이었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녀 안에는 이런 끔찍한 충동을 멈출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밝혀야 할 부분이고, 닉 라이너 사건도 비슷해요. 두 사건의 차이 중 하나는 닉 라이너 사건에서는 범죄 후 닉이 감방에 있었다는 얘기를 더 자주 들었다는 점입니다. 제게는 거의 혼수 상태처럼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아무 반응도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엔지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녀도 범행 후에 그렇게 보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 사건은 매우 어렵고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예요. 당신이나 제가 그녀가 정상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없어요. 그녀가 법정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여성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래서 실제로 정신 이상이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런 사건에서 그녀처럼 진단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요? 그리고 처음에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판정된 뒤에 결국 끝까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법적 절차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어떤 정신의학 시설에 수용될 예정이에요. 좋은 점은 이제 그녀가 계속 감시받는다는 거예요. 그녀는 분명히 정신과 의사와 치료사들을 만나게 될 거고 감독되고 통제된 환경에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실제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어떤 개입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체포되었고 911에 전화를 했으며 이제 살인 혐의로 기소되고 있기 때문에 개입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녀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알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가 이런 개입을 받게 되었고 바라건대 그녀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편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네가 회복하면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될 거야. 법원 시스템이 그런 점을 얼마나 인정해 줄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재판을 받을 만큼 나아졌으니 재판을 받으라는 그런 경우일까요? 유죄 판결 시 평생 주립시설에서 지낼 수도 있어. 그래, 이 부분이 정말 까다로운데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 명확한 답이 없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 그녀처럼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녀가 주립정신병원에 있든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든 어디에 있든 이제 그녀는 정신이 더 맑아져서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면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보내야 할 거야. 그녀는 평생 자신이 한 일에 책임지며 살아야 해. 그리고 이 말은 변명이나 동정이 아님을 다시 강조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정신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모든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는 조현정동장애 같은 진단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해. 만약 치료받지 않고 감독이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해. 이런 사례는 점점 줄어들 거야. 더 많은 사람이 조현정동 장애를 알고 교육받고 내가 그걸 가졌을 때 대처법도 알 수 있다면 말이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말은 아니타 아보스의 경우 그 공간에서 일했던 그녀의 어머니 말이야. 알다시피 치료사로서. 알다시피 결혼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다루거나 혹은 불안이나 우울증 같은 문제를 다루는 거였지. 그게 그녀가 다루던 일이었고 그녀 자신의 삶에도 분명히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가 그 사건을 계속 다뤄왔으니까 나는 롭과 닉 라이너가 생각나. 롭 라이너가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그는 아버지고 그의 아내 미셸 라이너도 마찬가지였어. 그리고 그들은 부모로서 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지. 그리고 조현병이 그의 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게 될 거야. 그 부분에 논쟁이 있지만 네 일 관점에서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 그 사람이 매우 위험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심각한 정신건강장애 때문이라는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가족 중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산다면 치료사라도 가장 좋은 방법은 왜냐하면 제가 치료사라고 해도 그게 제 가족이나 제 자녀일 때는 가족이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고 스스로 공부하며 치료사와 상담하고 온라인에서 심리 교육에 관한 그룹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일 때 우리는 부정하거나 내 아이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누구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고 이 분야에서 일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우리 아이나 가족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싫어서 이성적인 부분이 사라져요.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고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며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면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요, 이건 제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으니 제가 스스로 교육하고 확실히 하려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닉 라이너의 경우든 부모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사례를 예방하고 방송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교육과 개입이 없다면 무언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셰리 포트윈 로 앤 크라임에 늘 감사합니다. 트라우마 이후에 번영책을 내셨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트라우마는 정말 다양한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진정으로 마주하고 인정하며 스스로에게 진실을 알게 해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었거나 가족 중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끔찍한 상황을 겪은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위치타, 캔자스에서 일어난 힘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셰리 보틀린 공인임상 사회복지사이자 트라우마 전문가께서 로 앤 크라임에서 귀중한 통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타 에이버스의 부고 기사에는 그녀가 신앙심이 깊고 상담과 정신건강 문제로 힘든 이들을 돕는데 열정적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녀는 위치타에서 치료사로 일했습니다. 그녀의 양력에는 성인 우울증, 불안, 스펙트럼 장애, 트라우마와 기분 장애뿐만 아니라 부부, 결혼, 가족 갈등, 불륜, 이혼 등 관계 문제 치료를 전문으로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고에서 정말 눈에 띄었던 점은 그녀가 남긴 가족 중 한 명이 딸인 안젤린 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로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온 더 케이스를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온 더 케이스 에피소드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